자,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그 수업이 이제 종반전으로 이제 좀 접어들고 있죠. 날씨가 굉장히 또 덥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반팔로 이렇게 입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고 있나요? 아, 요즘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 2학기 때는 좀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조심스러운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한 거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죠. 예, 회의를 할 때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스킬, 자세,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 교과서 보게 되면은 교과서 이렇게 있죠. 예, 보면은 194페이지, 194페이지 보이죠? 194페이지에 설득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설득. 설득이 뭔가요? 네? 설득은 생각을 바꾸게 하는 기술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논리를 통해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와 샘플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설득입니다. 설득. 난 이렇게 A라고 생각을 했는데 B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설득이에요. 여러분은 설득 당한다. 설득 당한다 이런 얘기 들었죠? 설득하는 왜? 설득하는 사람이 내 생각에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 쪽에 내가 동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동의를 한다. 특히 이제 그 우리 영업사원들이 주로 많이 하죠. 나는 그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 제품을 다시 사게 하는 것은 설득 당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보험 영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보험 영업도 나는 보험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못 느껴. 그렇지만 보험 영업 설계사를 통해서 내가 보험이 필요하구나라고 결정을 내리고 보험을 들었을 때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한다. 설득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프로세스, 그다음에 컨텐츠 여러 가지를 상대방한테 동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동의가 뭐예요? 뜻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 뜻이 같이 한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 그럼 직장인한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겠어요? 무수히 많은 의견 충돌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주제 발표, 아이디어 회의, 기획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기술이 바로 설득 기술이에요. 이 설득은 회의에서도 필요하겠죠. 회의를 할 때 부정적으로 봤던 이런 이미지를 설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기획안 쪽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이런 절차가 바로 설득이라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어요. 매일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왜냐면 내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올바른 방향에 끌어내는 것도 설득이에요. 설득이 반드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이것이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리게 되면 이것을 정상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상사를 또 설득할 방법이 있어요. 그죠? 상사를 설득을 해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이 상사가 됐을 때 이 최소한 어떤 열정을 발휘하고 해야 될 이 직원들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이 걸림돌 되는 이 마인드를 바꿔내는 데는 뭐야? 설득이 필요하죠. 부모님이 여러분들 설득을 많이 하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다. 설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그 안에는 뭐가 제일 깔려 있어요? 논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논리는 뭐냐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장 밑바탕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논리 시스템에 그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논리적이지 않다, 비논리적이다라는 걸 가지고도 설득과 비설득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설득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설득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용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5월달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 달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여름방학, 학예 방학이 됩니다. 벌써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스킬을 교수님과 함께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 동영상 수업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또 강점이냐 하면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죠? 예. 다시 들어서 교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의사소통을 하는 이 출발선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왜냐? 교수님이 겪어온 사회생활을 응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때문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같이 협업을 일으킬 것이냐?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것이 성공을 할 것이냐? 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단계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인데 그 안에서 바로 설득이라는 과정을 들어갑니다. 설득을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94페이지에 설득의 개념과 프로세스, 또 설득의 6가지 법칙이 있어요. 6가지 법칙을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설득의 법칙에 대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과정이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 또 한번 보면 그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 이걸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의사표현에서의 프레젠테이션 이걸 또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걸 한번 배우게 되면 대략적으로 일단 수업이 이제 맞춰지게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뭐 기초 외국어 능력 향상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삼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자, 그러면 교수님과 함께 여기 화이트보드를 방향을 바꿔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 보이시죠? 예, 설득의 개념과 프로세스 이렇게 보였어요. 그 설득의 개념과 프로세스에서 설득의 개념, 프로세스, 설득의 6가지 법칙 해서 호감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 이렇게 갖고 6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6가지 설득의 6가지 법칙까지만 오늘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설득의 개념이 무엇인가? 자, 설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은 교수님이 사전에 설명을 했듯이 설득에 대한 개념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요. 설득의 개념. 설득의 개념. 여기서 설득은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설득은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행위를 사용해 상대방의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신념이 뭐예요?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설득이라는 걸 걸. 자,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상대방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이걸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거를 바꾸다. 그죠? 바꾸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줄 수 있다. 변화.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꾼다면 어떻게 했어요? 설득의 성공이 되겠죠. 그죠? 예. 설득 성공. 이런 내용입니다. 예?
설득의 개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신념과 태도와 가치관과 행동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신념이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신념. 신념은 뭐냐?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믿고 있던 사실들. 그죠? 예. 내가 기존에 내가 경험 또는 알고 있는 사실들과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은 이제 신념이라 그래요. 예? 신념이라 그래요. 믿을 신과 생각념이에요. 예? 내 생각을 믿는다. 그거죠? 믿을 신과 생각념자. 그래서 내 생각을 누가 믿어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라 그래요. 주관. 예? 우리는 주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신념이 또 다른 얘기로는 철학이라 그래요. 철학. 내 철학, 나의 철학, 신념, 동의어예요. 예?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믿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이 부분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태도. 이거는 습관에 대한 거예요. 습관은요. 제2의 천성이라 그래요. 제2의 천성. 천성이 뭐예요? 타고난 거거든요. 타고난 성품. 하늘이 내린 타고난 성품. 오죽했으면 제2의 천성이라 그래서 습관이. 습관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습관 또는 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설득이에요. 설득. 가치관. 이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나는 사회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인생을 살면서 아니 돈이 뭐가 중요하냐? 에? 난 돈 중요하지 않다. 난 좋아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그 방향의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 왜? 돈이 결국 세상에서 무엇을 내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럼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해. 나는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또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관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뭔가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이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을 해줘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고심해 보셨나요? 이런 가치관들이 결국은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 행동. 태도와 행동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게요. 이런 것들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신념 중에 하나가 나는 절대 현대자동차는 안 사. 왜냐? 현대자동차에 있던 영업사원이 굉장히 속을 쓰겠어요. 또는 그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차가 유독 고장이 많았어. 그건 뭐예요? 경험에 의한 자기 생각이야. 그쵸?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다시 현대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뭐냐? 바로 설득입니다. 설득. 이렇게 해서 설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네? 자동차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인생에서. 네? 인생에서 경험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동차. 이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H회사의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유독 왜 고장이 많은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유독
고장을 놨는데 이 수리도 잘 안 돼. 그럼 여기다 이미지가 경험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믿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나는 현대는 절대 안 사. 예? 안 사.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영업사원하고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영업사원이 설득을 해야 이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설득의 기술이 결국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설득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왜냐하면 단단히 굳어져 있던 이 생각, 이 생각을 끄집어내서 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기술이 결국은 마케팅이 되고 영업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 IT 영역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있죠. 대부분 다. 이 설득에 대한 이 부분하고 떼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상대방의 신념, 일종의 고집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뭐냐 하면은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도 모든 일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만큼 잘 받아낼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다. 여기서 사람마다 각자 성격과 생각이 다르므로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내 뜻대로 움직여서 내 사람을 만들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 말하는 데에 어떠한 특별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상황에 맞는 전략과 요령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그리고 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여기서 보면 다양성이다. 다양성.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변하지 없죠. 그러면 내가 A는 A답게 A에 걸맞게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맞추다. 그리고 B에다 맞추다. C에다 맞추다. D에다 맞추다. 이렇게 돼야 이 사람들이 내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두터워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E, F 뭐 이렇게 하고 쭉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인프라 되면 또 인프라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프라라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이 공간이 나의 경쟁력이면 돼요. 경쟁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다양성에 내가 얼마큼 맞추느냐.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편을 만들 것이냐.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이게 돼야 여러분이 이게 성공 가도록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A, B, C 이렇게 있었잖아요. C, D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맞춰가면서 이 사람이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바로 설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설득의 프로세스를 한번 볼까요? 설득은 일반적으로 5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여기서 보면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인다. 이거 뭐라 해서 우리 배웠죠? 뭐라 했어요, 이거요?
경청이라지, 경청. 되게 중요하죠? 예, 경청. 그 다음에 이해한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예? 공감한다. 이 뜻이에요. 공감한다. 예? 납득한다. 납득한다. 납득한다는 거예요. 이 공감의 한 단계 더 위에요. 더 위에. 예? 이거는 같이 그 의견에 동조한다. 동조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납득한다. 그 다음에 결정한다. 결정한다. 이거 선택이야, 선택.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실행한다. 이게 설득의 프로세스예요. 1, 그죠? 2, 3, 4, 5. 5단계로 이렇게 돼요.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설득하려면은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이게 왜 당신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 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해서 경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업사원이 설명한 내용을 또는 이 신차에 대한 특장점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납득이 돼. 아, 그래서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필요하구나. 내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동조를 하는 거예요. 동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이 차로 사자. 그죠? 선택. 그리고 계약서 날인.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가면서 이 설득에 대한 프로세스예요. 아,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는 설득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상대방이 자신의 얘기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줘야 돼요. 예? 유도해 줘야 돼. 그래서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첫 번째부터 안 되면 여기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넘어가요.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쉬운 말과 태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줘야 돼. 비유를 들고 그 사람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공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3번은 뭐냐? 하게 되면 3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해요. 요구나 제시를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납득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납득하게 만들어주면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설득에 대한 5가지의 설득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런 과정을 겪는다.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설득에 6가지 법칙이 있어요. 대체 그럼 설득하는데 어떤 법칙이 있냐? 첫 번째는 호감의 법칙이 있어요. 호감이 뭐예요? 호감. 조우로에다가 느낄 감자예요. 좋은 느낌을 갖는다. 좋은 느낌. 호감의 법칙. 호감의 법칙. 자, 호감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법칙.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모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죠?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며 자신을 유사한 부분이 많으면 호감을 갖게 돼. 이게 호감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요. 예, 나와 유사하다. 뭐가? 생각이, 취미가, 가치관이 유사하다. 그러면 일단 호감이 가요. 나랑 잘 맞네? 무슨 색깔 좋아해? 빨간 색깔? 나도 빨간 색깔 좋아하는데. 난 짜장면 좋아. 나도 좋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급격히 관계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호감의 법칙이에요. 예?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 그죠?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해.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 호감의 법칙에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설득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떠한 부탁을 하면 냉정히 거절하지 못하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요.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준 것도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미국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의 말을 빌리면 고객은 그들이 좋아하는 영업사원에게 차를 구입한다. 그렇죠? 고객은 그들이 좋아하는 영업사원에게 뭘 팔아요? 차를 판다. 차를 산다. 그죠? 차를 산다. 에게 차를 산다. 차이 웃기잖아요. 차는 똑같아. 차는 다 똑같아. 차는 다 똑같아.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가 나왔다. 그러면 이 소나타가 A 영업사원하고 B 영업사원이 다른 차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차를 판단 말이에요. 근데 A와 B는 영업 실적이 틀려요. 그건 뭐냐? 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호감도에 인프라를 얼마큼 쌓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A가 판매왕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에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 그 좋아한다, 조우로자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예? 조우로자잖아요. 예?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고객은 그들이 좋아하는 영업사원에게 차를 사요. 결국은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바로 호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설득이 잘 돼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뭘 잘한다고요? 설득이 잘 된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50% 먹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설득에는 이 호감의 법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해 다 되신 줄 알고 다음 상호성의 법칙이 또 있어요. 이게 상호성의 법칙이 뭐냐 대체 이거? 에? 상호라는 게 뭐예요? 서로, 그죠? 서로. 예. 상호성의 법칙 이렇게 됐어요. 상호성의 법칙. 상대방을 설득하고 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B예요. 이것을 받고 싶은 게 뭐냐?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받고 싶은 게 C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A가 원하는 거를 먼저 줘야 돼요. 먼저 B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서 100을 주면 여기서 6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100대 60의 법칙. 이건 교수님이 책에 안 나온 거지만 교수님이 살면서 느낀 원칙, 법칙 그런 거예요. 그래서 B는 A한테 무엇을 바래요. 그러면 내가 먼저 A가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요. 보통 내가 원하는 거를 쫙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걸 막 얘기를 해요. 해달라고. 근데 꿈쩍도 안 해요. 관계 틀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먼저 준비해서 던져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바로 넣어줘요. 이게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서로 주고받고가 되지 않으면, 주고받고 되지 않는데 무슨 뭐 어떤 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책에서 한번 볼까요? 상호수용, 상대방이 설득하고자 할 내가 무언가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이가 주는 경우가 많다. give and take 이렇게 돼 있죠. give and take. 예? 황금률의 법칙과 같이 상호수용의 법칙을 협상해서 활용하면 내가 먼저 양보하면 상대방도 하나 양보하겠지 하는 생각에 있는 일보 후퇴, 이보 전지 설득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저명한 인류문화학자인 리키는 상호수용의 법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답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가진 식량과 기술을 서로 나누는 방법을 습득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무역을 한다고 무역.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국이 이렇게 있어요. 영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있고 지중해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인도가 이렇게 있고 베트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영국이 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만든 이유는 뭐냐? 원래는 이게 지금 모든 산업은 다 수공예로 했어요. 수공업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은 떨어지고 수요는 많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죠. 이게 증기기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량 생산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급은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수요는 공급 올라가니까 수요가 떨어지죠.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영국에서 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 필요한 것이 10개인데 이 공장에서는 30개를 만들어냈어요. 30개. 그럼 가격이 폭락했죠. 그럼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20개는 팔아야 돼. 그래서 이 식민지 이거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 싣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뭘 파냐? 여기서 나오는 철광석, 금, 은과 플라스틱 바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바가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남아도 잉여된 생산품을 파는 거예요. 이거를 돈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도 여기는 총독이 있잖아요. 총독. 그죠? 총독이 뭐냐?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일종의 식민지죠. 캐나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뉴질랜드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영국 국기가 다 있죠. 예. 이렇게 있으면 영국 국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영국 국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주, 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서로 상호성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거를 받는 대신, 내가 이걸 주는 대신 여기선 생필품이 잘 없으니까 생필을 주는 대신 여기서 많은 원자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원자재를 가지고 다시 또 생산에 늘려가지고 다른 식민지로 또 가는 겁니다. 다른 식민지로 또 가게 돼요. 인도를 점령하게 돼요. 예? 중국의 홍콩을 점령하게 돼요. 다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를 원자재랑 생산품이랑 교환해 나가는 작업들을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걸 무역으로 보시면 이해가 돼요. 무역.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무역은 다 물물 교환입니다. 물물 교환이에요.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이 이제 또 이런 기회가 됐으면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후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후추가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인도. 근데 이 후추 한 줌이라는 게 한 밥그릇 정도, 공기 밥그릇. 한 요만큼. 한 줌이 말 3필과 은 몇 냥이랑 교환이 됐었어요. 향신료. 이 향신료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그동안 후추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맛이 밍밍했었는데 이 후추를 넣으면서 맛이 미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 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 후추를 얻기 위해서 인도를 향해서 떠난 거예요. 사실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인도를 찾지를 못하고 미국 땅에 간 거예요. 미국 땅이 인도인 줄 알았어요. 인도인 줄. 그래서 거기로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 여기 사람들은 인디안이라고 부른 거예요. 인디안이 뭐예요?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디안이 된 겁니다. 인디안. 예? 인디안이 된 거예요. 왜? 인도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인도가 아니라 미국이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인디안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사람은 왜 인디안이라고 할까? 바로 이 후추,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떠난 무역선이 결국은 미국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호수의 법칙. 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증거, 사람들은 어떤 행위나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쭉 나오죠. 그죠? 예. 혹은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적 증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음식점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 별을 보게 돼. 별이 몇 개냐? 예? 별을 몇 개냐? 영화를 봐도 별이 몇 개냐? 별이 몇 개냐? 별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왜? 상호성. 사람들이 많으면 가게가 이렇게 있어요. 가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가게가 그래서 가게가 이렇게 쭉 있어요. 간판 딱 달고 여기에 차가 몇 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람이 갈 때 안심하고 가는 경우는 차가 많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맛있으니까 왔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차가 없다. 저희 맛없는 집이라고 들어가기도 전에 판단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일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또 일관성의 법칙. 자, 일관성의 법칙 있습니다. 일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과 일관되게 또는 일관되게 보이도록 하라는 행동이에요. 거의 맹목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일단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은 우리가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등 게시판에 베스트 상품평을 쓴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 이에 공모한 사람들은 포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제품에 열렬한 응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이 해봤죠. 예, 상품을 쓰게 되면 상품 준다는 막 올리는 거. 자, 권위의 법칙이 있어요. 권위의 법칙. 권위의 법칙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활용하는 설득 기법이에요. 또 어떤 분야의 권위자의 말은 당연히 힘이 실려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팔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우리는 누가 선전하냐에 따라서 매출이 차이가 나요. 근데 정말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를 우리 광고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노벨상을 탄 의학자가 이 요구르트가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면 이 요구르트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 이 권위자의 말이 결국 매출을 일으키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화장품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저 화장품을 쓰게 되면 저 사람처럼 예쁘게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광고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권위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말에 신뢰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광고에 활용을 하고 설득의 도구로 또는 설득의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권위의 법칙이다. 권위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보니까요. 뭐 아시잖아요. 지금 뭐 우리 저기 유명한 홍길동 그 박사님이 이렇게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홍길동 박사에 대한 신뢰가 껴 가지고 설득에 대한 부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희소성. 야, 이 희소성은 되게 여러분들이 아마 흔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해요. 갖고 싶어 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설득이 금방 당해요. 그러니까 허니버터칩이라고 있어요. 허니버터칩. 여러분 허니버터칩 아시죠?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났어요. 그래서 허니버터칩을 가지고 이거 구입한 사람들은 인증샷을 찍어서 올릴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희소성이에요. 그 다음 허니버터칩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허니버터칩 팔려고 잘 안 팔리는 거랑 묶어가지고 이마트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여기서 뭐 사람들은 귀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요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시는 생산 안 합니다. 이 제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할 때 희소성이기 때문에 설득을 금방 당해요. 자, 오늘 보면은 호감의 법칙, 그 다음에 상호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한정 판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관성의 법칙, 전문가 추천한 거 뭐 이런 거, 권위의 법칙, 잘생긴 피의자,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도 바로 권위주의. 그 다음에 희소성의 법칙,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설득하는데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인용 또는 활용 또는 적용, 예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 강력한 설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설득. 이 설득은 바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매출. 매출은 바로 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이익 때문에 여러분은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 빙빙빙 돌게 돼요. 예?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설득의 기술의 1편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2의 설득의 6가지 법칙 해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는데 교수님이 다시 한번 카메라를 좀 조절을 좀 해볼게요. 혼자 찍으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설득에 대한 부분 6가지를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설득하는데 이 설득은 특히 광고하는 사람들은 설득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한 광고 예시를 많이 들었죠. 광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소비자를 설득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가 기존에 먹고 있지 않는, 입고 있지 않는, 타고 있지 않는, 바르고 있지 않는 새로운 신제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는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유명한 연예인을, 권위 있는 사람을 또는 희소성을 법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법칙에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설득의 과정이 이런 규칙과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과 함께 설득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이게 비대면으로 영상 찍다 보니까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왜? 얼굴을 안 보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수님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육 환경인 교수님이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때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뒀다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진출했을 때 좋은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 됐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